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파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몬스터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강의는요, 이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서울의 주택 시장을 보면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재개발 형식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재생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지금 할 수밖에 없죠. 왜? 서울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듯이 땅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후된 지역에 재생 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량에서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인 이 공급량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재개발 시장에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에 앞으로 어떤 여파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주택 재개발의 변화, 시장에 미칠 파장은, 자, 보시면요. 자, 2030 서울시 주거 정비 계획이 이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먼저 이 재개발 지역,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최근에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로 지금 발표가 됐어요. 자,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래서 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보시면 이 재개발도 앞에 지금 정비형이 들어가 있죠. 예, 정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비형 재개발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를 해드리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재개발 앞에 정비가 붙어 있는지. 자, 그래서 2019년 5월, 그러니까 다음 달 중으로 해서 일단 용역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 그래서 2021년년 상반기까지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울의 가장 뼈대가 되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가 이 도시 기본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 기본 계획 아래 또 주거 지역에 대한 재생 사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렇게 주거 정비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예, 주거 정비 계획이 있는 건데,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정비 계획이고 도시 기본 계획이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여러분께서는 머리만 아프지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예, 지나가시면 되는데, 앞으로 그럼 이 주거 정비 계획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지금 제가 제목은 소 주제는 제가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뀐다 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자, 근데 요 내용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내용들이, 이 정비 계획이 바뀌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강의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는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해 드렸던 거예요. 여러 번 강조를 해 드렸던 건데, 자, 이런 거죠. 자,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전면적인 철거를 통한 대규모의 아파트를 공급을 했던 겁니다. 예, 전면적인 철거를 통한.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로 이 어떤 지역을 재개발을 진행을 할 때 그 지역에 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소수 의견이 거의 무시가 됐습니다. 예, 소수 의견이. 자,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들이 무시가 되니까 어때요? 먼저 일단은 정비 예정국으로 지정을 했다가 정비 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재개발을 진행을 했는데, 이 지역에 소수 의견들을 무시를 하고 획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합사업이잖아요.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의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그래서 이 보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아닌 그냥 보존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존을. 그렇죠? 이 보존과 지금 정비, 이 정비라는 게 바로 이제 신규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이제 틀을 보시면 전면적인 철거에서 보존과 정비를 병행을 하겠다라고 큰 틀이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예, 여러 번 강조해 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소수 의견을 이제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죠. 반영을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이제 여러 번 강조해 드렸지만 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사업, 그러니까 이 재생 사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 무조건적인 획일적인 전면적인 철거에서 앞으로는 보존과 정비를 병행을 하는 쪽으로 앞으로 많이 바뀔 겁니다. 예.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거죠. 자,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한 후에 이 재개발을 이제 추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재개발을 추진을 하다가 지금 소수 의견들이 무시가 되고 획일적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 재개발 사업이라던가 재건축 사업이 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보완이 되는 거냐. 정비구역 지정을 좀 더 신중하게 세분화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이런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깨지는 경우가 이 깨지는 경우의 수를 좀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세분화시키는데 이 정비구역 지정을 이제 세분화시키는데 이게 3단계로 이제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3단계로. 예. 그 내용은 이제 바로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하냐? 3단계로 먼저 이제 정비 대상지를 선정을 합니다. 예, 정비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데 얘도 요건이 있어요. 어떤 요건이 되는 지역을 정비 대상지로 선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됩니다. 주거 정비 지수. 자, 우리가 재건축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배점들이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배점 중에 기준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와줘야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이제 도입이 되냐? 이렇게 보시면 주거 환경 평가 지표가 또 도입이 돼요. 예, 주거 환경 평가 지표라는 게 도입이 됩니다. 어렵죠? 예, 갑자기 뭐 정비 대상지 선정하고 주거 정비 지수 도입하고 주거 환경 평가 지표 도입하고, 예. 근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단계로 더 세분화시켜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함을 좀 기하겠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하나하나 좀 이제 풀이를 해드릴게요.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비 대상지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겠죠. 선정 기준은 대지 면적은 일단 10,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도 비율.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많이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자, 노후도 비율이 당연히 맞아줘야겠죠. 그래서 노후 불량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및 연면적 합계, 전체 그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보면 60% 이상이 지금 노후도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비 대상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이제 구하는 거죠. 동의를. 이걸 왜 구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사업입니다. 조합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정 기준 자체에 이 동의가 이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요런 요건을 충족을 시키면, 자, 이제 정비 대상지에 이제 선정 기준에 이제 부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비 대상지로 선정이 되게 되면, 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주거 정비 지수,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 여기 보시면요. 주민 동의율이 가장 배점이 높아요. 주민 동의율. 당연하죠? 조합사업이니까. 그렇죠? 주민 동의율이 지금 뭐 3분의 2 이상이냐, 아니면 3분의 4 이상이냐, 4분의 5 이상이냐, 뭐 80% 이상이냐에 따라서 배점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80% 이상이면 배점이 얼마예요? 25점, 만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분의 3이면 뭐 4분의 3이면 뭐 75%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75%면은 22점.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이면은 이제 한 66.6%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거는 뭐 19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따질 때, 그 해당 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으로 따질 때, 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 5분의 4 이상일 때, 이제 주민 동의율에 대해서 배점이 가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노후도 비율이에요. 노후도 비율. 자, 노후도 비율이 지금 점수가 30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지역 내 이 동수로 봤을 때 이 노후 주택에 대한 동수에 따라서 이제 점수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에 따라서 또 점수가 이제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동의와 노후도 비율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죠? 과거에도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에 노후도는 무조건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후도 요건과 당연히 조합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동의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우리가 또 새롭게 나오는 게 있네요. 도로 연장률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접도율이라는 개념을 많이 썼거든요. 접도율. 예,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나 많이 접해 있느냐. 이 도로 연장률이라는 개념은요, 이제 6m 이상의 도로 연장률이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전체 구역에 도로 중에, 전체 구역에 뭐 4m 도로도 있고, 2m 도로도 있고, 뭐 좁은 도로도 있고, 넓은 도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전체 도로 면적 중에, 그러니까 그 해당 구역의 전체 도로 면적 중에 6m 이상 되는 도로가 얼마나 있느냐. 이 비율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6m 이상 되는 도로 연장률에 따라서 또 이제 배점이 이제 매겨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배점이 매겨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호수 밀도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번에 또 세대 밀도라고 또 바뀌었네요, 용어가. 세대 밀도. 예, 세대 밀도 같은 경우에는 1헥타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위로 따지면 만제곱미터예요. 만제곱미터. 예, 만제곱미터. 아까 우리가 이 정비 대상자 선정 기준에도 만제곱미터가 들어갔죠. 예. 이 만제곱미터당 세대 밀도를 이제 세대 밀도에 따라서 또 이제 점수가 이제 부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 항목당 점수를 체크를 해서요. 70점 이상이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나오면 도시계획 심의, 이제 구역 지정을 받기 전 단계가 이제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거를 보냐면 바로 이제 주거환경 평가지표를 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평가지표를 도입을 해서 여기에 뭐 거주자들의 분포라든가 형태,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해당 지역에 신축, 건축, 뭐 신축이 또 많은 지역들은 또 그런 지역은 또 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신축, 건축물의 현황이라던가, 장소라든가 입지 같은 특성을 살려서 이제 주거환경 평가지표를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뭐예요? 구역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 재개발 같은 경우가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근데 그 요건 자체가 상당히 단순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단순화되어 있던 거를 지금 세분화시키겠다라는 거죠. 3단계로 세분화시켜서, 그래서 여기에 뭐 세분화시킨 게 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동의율이 상당히 좀 중요해졌잖아요. 그렇죠? 이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해진 이유는 어떤 거냐면, 예전같이 무조건적으로 정비구로 지정을 해주고 주민들 동의를 못 받아서 못 가는 현장들이 많아지면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갈등까지도 많이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지금 이 뉴타운이나 이제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지금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들이 거의 과반 이상이 넘어갑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구역 지정을 해놨는데 주민 동의를 못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이 주민 동의율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세분화되었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건데, 자,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냐면, 자, 정비구역으로 먼저 주민이 자치구한테 우리 좀 정비구역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이 자치구 내에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주거 정비 지수 아까 봤죠? 예, 주거 정비 지수 주민 동의율이라던가 아니면 도로 연장률이라던가 아니면 세대 밀도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수화시켜서 주거 정비 지수를 적용을 해서 주거 정비수 적용을 한 다음에 주민들의 또 의견을 또 물어서 찬성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쭉 가다 이제 정비 계획안을 수립을 합니다. 이제 점수가 이제 그 이상이면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 올리는 거죠. 이제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같이 이제 합동 보고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주민 설명회가 들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에 아까 주거환경 평가지표가 도입이 되면서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좀 단순하게 되었던 걸 좀 세분화시켜서 정비구역으로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한결 어떻게 보면 사업은 좀 더 빨라지겠죠. 왜? 처음부터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에 미칠 이제 파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큰 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전면적인 개발에서 우리가 이 정비하고 이제 보존을 병행을 해가면서, 그죠? 보존하고 이제 병행을 해가면서 또 하나는 세분화시키는 거죠. 예, 세분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좀 세분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냐면, 자, 먼저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렸던 그래프인데,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타운 출구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 중에 이 조합원들의,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구역 지정을 좀 해제를 해주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전체 구역 중에, 전체 이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약 55%가 해제가 됐거든요. 55%가 해제가 됐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신규 아파트가 그만큼 못 나왔던 거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가.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렇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돼요. 서울에 우리가 연평균 주택 수요는 약 한 5만 5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아파트 수요는 약 한 4만 가구로 지금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이 정도로 한 추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비구역으로 많이 지금 해제가 되면서 서울에 최근 6년간에 연평균 아파트가 3만 1천 가구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거의 9천 가구씩 부족했던 거죠. 9천 가구씩. 자, 9천 가구씩 부족했던 게 쌓여서 작년에 그런 어떻게 보면 서울의 폭등세가 연출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또 이제 이 정비 사업으로는 또 연평균 2만 3천 가구밖에 이제 공급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이 구역 지정이 많이 해제가 되면서 아파트가 서울 도심에 공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던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정비 사업에 이게 주택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3분의 1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 부분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주택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대규모의 일단 첫 번째, 대규모의 주거벨트는 이제 형성이 어렵겠죠. 그렇죠? 왜? 우리가 어떤 지역을 놓고 보면 어떤 지역을 만약에 이제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 사람들은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소수 의견을 지금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구역 내가 점점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점점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되는 지역들이 이 구역 자체가 축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벨트도 상당히 좀 작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게 나올 수밖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대규모 주거벨트는 형성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보면, 자, 지금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 재개발이라든가 뉴타운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뉴타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신도시처럼 이제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라든가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은 뉴타운 같은 대규모의 주거벨트는 앞으로 못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못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의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지역들, 아니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들, 만들어 놓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상대적인 희소성이 높아지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방향은 맞습니다. 자, 방향은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서 괜히 또 조합원의 동의를 못 받아서 다시 사업이 어그러지면서 매몰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처음부터 좀 세분화시켜서 정비구역 지정에 좀 더 신중함을 가하면 앞으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개발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이 될 중간에 사업이 어그러지지 않고 사업이 깨지지 않고 개발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는데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은 더욱더 유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면적도 작아지고, 그죠? 또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세분화됐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은 맞으나 재개발로 인한 신규 아파트 공급 축소는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에, 서울시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시장에 미칠 타장까지도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이제 하창한 이제 봄입니다. 요즘 이제 보면 이제 벚꽃도 많이 피고 있고요. 저도 이제 뭐 이제 벚꽃이 피니까 좀 기분도 많이 업돼요. 예, 그동안 이제 움츠러들었었는데 좀 햇살도 좀 따사롭고요. 예, 이 따사로운 햇살, 봄 마음껏 만끽하시고요. 항상 몸 건강하시고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내용이 좋으셨으면 꼭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